코인 관련된 상속과 증여는 이미 다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추징했습니다. 과태료가 상당히 높아요. 황당한 거죠. 아니 난 이런 제도도 몰랐는데 코인에 대해서는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만 세금이 없는데 맞아요. 다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코인 관련해서 뭐 그런 거 신고하는 거 그런 거 절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한박입니다. 자, 우리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는 거는 그 사람 뭐 코인에서 얼마 벌었대 이런 수익에 관심을 갖지만 정말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코인 세금입니다. 이 코인으로 번 돈 세금으로 다 날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코인 세금 전문가 이장원 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언제 또 이렇게 코인 공부도 하셨어요? 그 바쁜 와중에. 아니면 코인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생기면 부동산 쪽 투자를 해서 결국 그렇죠. 이제 자산 관리의 일환이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저 코인 관련된 이제 정책이랑 세금 네. 사실 이제 코인이 뭐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라는 전문가는 많지만 이쪽을 많이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없어서 네. 그거 관련된 책도 쓰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투자도 직접 하시는 거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사실 이게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도 한지 그래도 한 5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버셨어요? 유일하게 제가 약간 소득을 번 게 코인인 것 같아요. 운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코인 세금 하면은 2027년 1월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은 상관없어. 지금 그냥 벌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닙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코인 관련된 상속과 증여는 이미 다 과세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내가 싸게 사서 뭐 100원에 사서 300원에 팔았다. 네. 그 차익에 대해서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만 세금이 26년 말일까지 유예가 된 거고 양도세네요, 그게? 맞습니다. 예. 이걸 이제 기타 소득으로 내는 건데 그 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코인을 뭐 100만 원짜리를 자녀한테 준다. 그러면 이건 증여입니다. 그래서 증여와 상속은 이미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상속세 신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생각보다 코인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거나 이런 걸 하시는 건 아니고 대부분 약간 비트코인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그걸 상속 재산에 이미 넣은 지 꽤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6월 달에 이거 꼭 보셔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놓치시는 건데 해외 금융계좌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으면 그 가액이 매월 말일자로 한 번이라도 딱 12번이겠죠. 12번인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5억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라는 걸 매번 했었어요. 5억이라는 거는 수익이에요? 아니면 그 내가 갖고 있는 총액입니다. 예, 총액. 총 자산 기준. 네. 근데 기존에는 여기에 해외 가상자산 계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건 금융계좌, 주식, 채권 딱 이게 대표적이었어요. 뭐 보험 정도까지 네. 있겠죠. 근데 여기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가상자산 계좌. 근데 해외예요? 해외 예, 맞습니다. 거여야 돼요? 가장 바이낸스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바이낸스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의뢰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 바이낸스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부터 신고됐냐라고 말씀드리면 23년 6월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딱 세 번째 신고예요. 나 이미 놓쳤네 한 사람 어떻게 해요? 엄청 많으실 건데 이미 24년 6월에 신고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추징했습니다. 과태료가 근데 상당히 높아요. 이제 지금 개정이 돼서 좀 낮아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가액마다 좀 다르지만 10%에서 20%까지. 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정도 있는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신 분이 태반이거든요. 네. 근데 10억을 신고를 안 했다. 그럼 과태료가 뭐 예를 들어서 15%면 1억 5천만 원이 갑자기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황당한 거죠. 아니 난 이런 제도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코인에 대해서는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만 세금이 없는데 맞아요. 다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코인 관련해서 뭐 그런 거 신고하는 거 그런 거 절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뭐 제 유튜브에서도 채널에서도 뭐 이거 영상을 찍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해외 금융 계좌만 해당돼요? 국내 금융 계좌의 가상자산은 해당 안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국내는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해외 금융 계좌에 월말 잔액을 합산해서 한 번이라도 5억을 넘은 적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 대신 네.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세청에 이제 예시가 하나 있는데 2월 달에 한 6억 원이고 네. 4월 달에 9억 원이에요. 그러면 먼저 5억 원 넘었으니까 2월 달 것만 딱 보고 6억으로 신고를 딱 하셨다. 그러면 과소신고한 꼴이 되겠죠. 왜냐하면 4월 달에는 9억 원이니까 네. 3억 원을 적게 신고했기 때문에 10%. 그러면 3천만 원.
황당한 경우지만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월 말일자마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제 해외 가상자산 운영하시는 분들은 네. 매월 말일자의 그 데이터를 조금 받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면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26년 그러면 6월 되면서 뭐 내년 거 정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그 계좌에 대한 총액, 매월 말일자 그 가액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달까지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저에게 의뢰 주신 분들은 역산해서 올라가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 대상이 바이낸스 그리고 뭐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건 어때요? 그 콜드 월렛 온라인하고 연결되지 않은지가. 콜드 월렛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이게 신고 안 해도 된다. 옮기면 모를 일이지라고 생각을 네. 많이들 하시는데 이미 OECD 자체 내에서 칼프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칼프라는 건 뭐냐면 각 나라 국세청에서 그 나라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있는데 미국인이 여기서 뭐 자기가 이제 뭔가 거주하거나 주소지가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비거주자인데 여기서 이제 코인을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코인 정보를 하나의 정보 체계 시스템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IRS 보고 야 알아서 가져가서 너희 나라 법에 맞게 추징해 라는 것을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도 이것을 무조건 시스템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개정이 됐냐면 22년 말에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거 모르시고 야 걸리겠어 뭐 이래 생각하시는데 결국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옮기고 나서 팔아야지만 현가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콜드월렛으로 왔다 갔다 한 그 내역들이 과연 모를 것인가? 저는 정말 모르겠지만 근데 추후에 혹시나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당시 2024년도에 이거 했던 거 우리 이제 밝혀냈어. 그 당시에 신고 안 했네? 콜드월렛 있는 거 과세 해버리면 황당해질 수도 있다. 근데 보통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계좌 자체를 다시 신고해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계좌에 있는 네. 총액에 대해서 보고 성질을 신고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닌데 총액이 얼마 있는지 우린 좀 알아야 되겠어. 이런 걸로 사실 시스템적인 걸 구축하고 있다는 네. 걸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 환율 변동으로 딱 하루 5억 원 넘었다. 이래도 신고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말일자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코인 가격도 예를 들어서 A 거래소에서는 거래소마다 이 프리미엄이 다르기 때문에 A 거래소는 5억 천이고 B 거래소에서는 4억 9천이었다. 근데 내가 A 거래소 하고 있다? 그럼 5억 천이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코인 투자하는 사람한테 너 그 종잣돈 어디서 났어라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국세청이 뭐 업비트, 빗썸 이런 데서 다 자료를 확보하는 게 가능해요?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지금 업비트나 빗썸에서는 무조건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분기나 연말에 뭐 다다음 달 말일까지. 네. 물론 그 신고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과세를 못 하긴 하지만 그 개수나 그런 것들은 계속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국세청 서버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그 개인당 그 지갑들을 다 그렇게 신고하면은 이 서버가 버텨낼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지갑에 대해서는 사실 국내에선 신고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해외 가상자산, 해외 금융계좌 신고 6월 달에 해야 되는 거는 해외 지갑 사업자를 갖고 있다. 그럼 네. 그 부분도 신고는 하셔야 돼요. 근데 댓글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아니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트래킹을 해서 한 2027년이나 28년도에 이제 칼프란 시스템이 다 도입되고 이제 옛날 거 한번 봐볼까 하다가 이제 트래킹이 돼서 네. 뭐 당시 2024년도에 신고 안 했었네 5억 넘었는데 그럼 몇 년 있다가 아주 고액의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근데 비트코인 시장이란 건 24시간 돌아가는 거고 맞습니다. 샀다 팔았다 엄청 변동성이 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세무당국에서 다 그게 추적 관찰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숫자만 우선 보고 그 모든 걸 관찰하진 않겠지만 사실 이걸 메인으로 관찰하는 부서는 FIU라는 기관이에요. 근데 국세청에서는 과세 목적으로만 딱 시점마다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인 신고를 지금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라는 거고 DB 확보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코인으로 100억을 벌어서 그걸로 40억짜리 집을 샀다. 그럼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세무서에서 너 이거 무슨 돈으로 이렇게 집 샀어?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제가 어떻게 소명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아주 많은 경우예요. 이게 자금 출처 조사라고 코인 관련된 세금 이슈 중에 세 번째 이슈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증여나 해외 금융계좌 신고 그다음에 이건데 그러면 이제 그 과세관청에서는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분은 아직 과세가 안 되는 소득을 번 거잖아요. 그럼 이분의 소득금액 증명을 떼보면 소득이 0원이에요, 0원. 제가 이거 실제 해봤거든요. 네. 40억씩 두 형제가 주택을 한 채씩 샀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코인으로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과거 내역을 쭉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시드가 10억으로 시작했더라. 네. 10억으로 시작해서 100억을 벌었더라. 그러면 그 10억 원의 시드는 어디서 난 거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엄마한테 받은 거다. 그러면 이제 증여가 되는 증여가 거죠. 된다. 예. 그럼 그 증여세는 지금도 부과하고 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액의 부동산 살 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면 코인 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세금을 안 낸다고 알아서 다른 자산군에 대한 공부가 거의 없어요. 근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식도 알고 코인도 아니까 세금은 어느 정도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코인 하시는 분들은 세금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자산군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는지를 그렇죠. 잘 몰라 하시는 거죠. 그럼 부모가 자녀한테 현금을 줘서 그걸로 투자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코인을 바로 줘서 그걸로 돈을 벌었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코인의 출처가 어디서 났는지 사실 트래킹을 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내가 자금이 그 당시에 있어서 이걸 취득했다라는 게 소명이 된다 그러면 증여 이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니 나 이거 진짜 투자한다고 부모님한테 빌린 거야. 그래서 차용증 쓰고 계속 이자 지급을 이자 내고. 했어. 예. 근데 그런 내역이 진짜 명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빠 나 한번 믿어봐. 내가 돈 따서 코인 내가 봤을 때 이거 돈 벌 것 같다. 그런 분들 진짜 있거든요. 주면 안 되는데. 네. 그럼 진짜 이자 지급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소명이 되는 거죠. 네. 투자한다고 했을 때 코인을 주는 것보다 현금으로 주는 게 나은 건가요? 저는 이 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현금 주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현금은 딱 주는 날에 제가 이제 실제 경험한 건데 네. 24년 10월, 11월에 리플을 증여하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리플 그때 많이 올랐는데. 맞습니다. 네. 바로 아시네요. 왜냐하면 그때 1,000원짜리가 4,000원이 맞아요.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 주고 싶다. 왜냐하면 5천만 원은 성년에게 이제 기본 공제되니까. 그리고 1억 원까지는 가장 낮은 증여세율인 10%. 예. 1,000만 원 정도니까. 그러면 세무사님 이게 올라갈 것 같아서 그분은 정말 해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 말을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사셨어야 되는데 리플을. 샀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1억 5천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제가 말했죠. 무조건 현금 줘라. 왜냐면 그러면 1억 5천 받고 나서 5천만 원 빼고 1억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세금 네.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그걸 받아서 직접 계좌 만들어서 리플을 산 거죠. 근데 리플을 1억 5천만 원어치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코인은 1억에 계산합니다. 상속세랑 증여세법에서는 준 날에 전 한 달, 후 한 달에 평균액으로 계산해요. 예. 그러니까 종가 평균액. 우리가 상장 주식은 종가 평균액이 나오죠. 그렇죠. 매년 장 끝날 때. 그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전후 2달이거든요. 근데 코인은 한 달이에요. 근데 코인도 그 종가 개념이 설정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세청이 그게 다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그 한 달치를 모아봤는데 이게 지금은 1,000원이지만 이게 올라가니까 평균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3억 얼마 정도 났어요. 계산해 보니까. 그럼 세금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증여세가 한 4배 올라가더라고요. 한 4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그럼 황당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얘 떨어지는데 얘가 언젠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지금 약간 시즌 종료된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코인 주라고 합니다. 현금보단 차라리 코인 증여가 더 나을 수 있다. 근데 워낙 이 비트코인은 거래소도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맞습니다. 이제 폐업이나 해킹 같은 걸로 기록이 사라졌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그 거래소에 있는 금액, 왜냐하면 사실 비트코인 거래소가 없어졌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다른 거래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 거래소 중에서 자기가 임의로 하나 선택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웬만하면 제일 높은 거로 신고해라. 왜냐하면 이게 높은 거를 쌌을 때는 5억 천인데 낮은 거라면 4억 9천이면 괜한 걸로 왜 과태료를 물려고 하냐. 그렇죠.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말씀드리죠. 2027년 1월부터 과세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워낙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당겨질 수도 있을까요? 와,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 큰 약간 이제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네. 효과라서 민심을 많이 잃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게 이제 말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당기는 건 네.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 뭐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점점 이제 코인이 우리 일상 속으로 깊숙이 막 들어오는 느낌이거든요. 세무사님 만약에 의뢰자가 세무사님 저 현금 말고 코인으로 드릴게요 하면 받으실 거예요? 저는 무조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두 번째가 뭐냐면 법인에 대한 코인 계좌 생성이 이제 곧 풀릴 거예요.
이미 풀리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게 안 풀렸는데 그게 1단계만 풀렸습니다. 1단계가 풀린 게 비영리 법인이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검찰, 경찰, 국세청. 거기는 계좌를 만드는데 매도만 가능해요. 네. 그래서 국세청을 예시로 들면 이제 체납하신 분들 코인을 이제 압류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현가화 시키려고. 네. 그다음에 비영리 법인은 대표적인 게 대학교. 왜냐하면 기부를 받거든요. 예. 코인으로도 요즘 기부 많이 받고 코인 관련된 학과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받은 거 현가 시키려고. 그다음에 2단계가 상장회사와 전문 투자법인. 네. 그다음에 3단계가 제가 알기로는 일반 법인입니다. 저도 이제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마케팅 쪽 요소로 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코인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입료 전 코인으로 받겠습니다. 물론 그걸로 많이 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도 곧 펼쳐질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아파트 지었는데 7코인에 팔겠습니다. 이런 거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인 입장에서도 이익잉여금이 많이 있으면 투자자산군에 어느 정도 이제 두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냥 현금성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투자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것의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죠. 예. 거기 법인은 코인을 사는 게 그 회사의 존치 목적이니까. 그럼 주가가 거기에 다 반영이 되니까.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말고 코인 세금 안 내는 나라 또 있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세금 거의 다 추징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비트코인 뜨거웠던 거는 우리나라가 세금 없어서 돈이 많이 들어온 그런 영향도 있을까요? 그것도 있는데 사실상 거주자여야지만 대한민국의 세법에 적용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 와가지고 코인을 한다라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탈중앙화, 그러니까 하드 지갑으로 옮겨놓고 조금씩 뺏어 쓰자. 뭐 이런 꼼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 통할까요? 근데 가상자산 사업자가 그 코드 월렛으로 옮기는 뭐 이런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점점 이제 국세청이 보내지 않을까. 지금도 보내고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것 관련돼서도 입법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한 몇 달 전에 민주당 의원께서 이거 콜드 월렛 개인 지갑도 이제 다 신고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게 블랙마켓이나 탈세로 엄청 많이 활용된다. 예.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거의 영향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로 뭐 사실 속된 말로 여기 USB에다 100억, 200억 넣어서 주면 그렇죠. 엄청난 탈세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으니 네. 그렇게 염려되는 상황에서 그걸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개인 지갑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신고를 한다는 게 미숙하면 맞아요. 이제 근데 거기다가 막 과태료까지 막 부과를 한다 그러면 부담이 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의외로 젊은 층도 많이 하지만 70대 이 노년층도 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리플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럼 그 리플도 이 상속세 대상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상속재산가액으로 전후 한 달 계산해가지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돼요. 저는 이미 그런 신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인 생각보다 네. 대중화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잠깐 이제 매년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에 그 실태 조사를 해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네. 약간 데이터를 좀 줘봐. 우리가 이제 통계를 좀 내볼게. 라고 해서 지금 코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며 하루에 일일 거래량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 완전 대중화돼 가고 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계좌는 성인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KYC 인증이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업비트 계좌 만드신 분들이나 뭐 비선 만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계좌 인증을 한번 하셨을 거예요. 네. 뭐 신분증이를 찍거나 그런 작업들. 지금 이 코인 하고 계신 분들이 거래 가능 이용자가 970만 명입니다. 네, 거의 1000만 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하는 분들은 대부분 코인을 하죠. 예전에는 사실 안 했었어요. 그래서 뭐 주식 하시는 분들, 그런 근본 없는 거 안 한다고 막 이러셨는데 요즘은 가치 연동성이 있구나라는 걸 아셔서 무조건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시장도 바뀌었고 네. 대중화됐다라는 게 이런 면에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의 투자 자산군의 시장이구나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일 거래량 자체도 사실은 엄청납니다. 하루에 7조씩. 네. 그 전체 시가총액도 100조가 이미 넘었습니다. 그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시장이 열린 거네요. 어떻게 보면. 축하할 사실 일이네요. 뭐 저한테 엄청난 수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지금 양도소득세나 이런 신고 자체를 안 하기도 하니까. 하고, 그다음에 신고 자체가 워낙 심플합니다. 네. 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과세가 시작하면 22% 내고 끝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제 시장은 아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크게 당하실까봐 알려드리고, 네. 그다음에 저도 사실 이게 연결되는 건 자산관리 차원에서 이제 업무적으로 좀 도움드리려고 저도 배우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코인 차익에는 세금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는 거. 국세청은 이 가상자산의 상속과 증여는 과세하고 매 있습니다. 눈처럼 보고 네. 좀 과세를 매기고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장원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